그림 그려서 밥 벌어먹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그렇다 해도 동영이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해요. 왜? 추워. 옷도 입어. 아, 이 지독한 영감탱이가 죽어서도 나를 이렇게 울리냐고.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게 남편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서 하는 말인지,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인지, 저 자신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냥 그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남편 이정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요. 그림으로 밥 먹고 사는 놈이 세상에 얼마나 되냐. 지독한 남편의 그 차가운 한마디 한마디의 말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 집을 소리 없는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아들의 꿈이 무참히 꺾이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죽도록 미워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편안하게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편안하게 오늘 하루 잠시 쉬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언제나 행운과 건강이 넘쳐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난 건 늦가을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소개로 맞선을 봤는데 첫인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남자가 남색 양복을 입고 나왔는데 어깨에서 흘러내릴 듯 헐렁했습니다. 품이 한 사이즈는 더 커 보이는 맞춰 입은 게 아니라 물려받은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양복이었어요. 거기다 구두는 뒤꿈치가 반쯤 달아 있었고요. 손을 봤더니 손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일 많이 하는 사람 손이었어요. 근데 눈빛만큼은 참 이상했습니다. 딴 데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를 향해 단단하게 박혀 있는 것 같은 눈빛.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뭔가를 향해 늘 다부지게 살아가는 그런 눈.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가 그 양복을 딱 2번 입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기일에 1번,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1번. 그게 평생 가진 정장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저는 이 사람은 형편이 어렵구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거야 같이 일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싫지는 않았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금방 알게 됐습니다. 이정태라는 사람이 단순히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절약하는 DNA가 따로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밥을 먹을 때면 반찬을 한 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 알도요. 그릇에 밥풀 하나 붙어 있으면 손가락으로 떼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절약 정신이 투철하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이 사람한테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신문은 읽고 나면 접어서 뒤집어서 또 읽었습니다. 깨끗한 면에 뭔가 메모도 하고 마지막에는 그걸 접어서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 받침대로 썼습니다. 종이 한 장이 3개의 역할을 했어요. 연필은요? 연필은 손으로 쥘 수 없을 만큼 작아질 때까지 썼습니다. 제가 보다 못해 새 연필을 꺼내면 아직 이거 안 썼잖아 하면서 기어코 토막 연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치약은 발로 밟아서 마지막 한 줄까지 짜냈고 비누는 작은 조각이 남으면 새 비누에 붙여서 같이 썼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알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절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다 쳐도 가족한테까지 그 잣대를 들이밀었거든요. 겨울에 보일러 틀면 안 됩니다. 두꺼운 옷 입으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살림하면서 손발이 얼어서 일을 했습니다. 설거지 물이 차가워서 손마디가 빨개진 채로 밥을 차렸습니다.
제가 보일러 온도를 조금만 올리려고 손을 뻗으면 남편이 귀신같이 알고 나타났습니다. 뭐해? 조금만 올리려고요. 왜? 춥냐? 옷 더 입으면 되잖아. 그리고는 제가 돌린 온도를 다시 내려놓고 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요. 저는 그게 어찌나 서러웠는지 남들한테 이런 얘기를 꺼내봤자 제 팔자 탓이나 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사귀며 살았습니다. 시장 가면요? 시장 가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같이 가는 날이면 모든 게 협상이었어요. 콩나물 한 봉지도 100원, 200원 더 깎겠다고 악착같이 장사 아주머니랑 실랑이를 벌입니다. 아주머니도 처음에는 안 된다다가 결국 에이 그냥 가져가세요를 합니다. 남편은 그걸 이겼다고 생각하는지 씩 웃으면서 돌아섭니다. 저는 그 뒤에서 얼굴이 빨개져서 따라가면서 눈을 못 맞췄습니다. 외식은요? 외식은 1년에 몇 번이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동혁이 생일 때 아니면 제 생일 때. 그것도 오늘 특별히 나가자가 아니라 제가 먼저 오늘 동혁이 생일인데 고기 한번 구워 먹을까요? 라고 운을 떼야만 겨우 됐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바로 그러자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대개는 한번 뜸을 들이고 잠깐 무언가 계산하는 표정을 짓다가 어머 하는 시기였어요. 그런 남편이랑 40년을 살았습니다. 뭐가 힘들었냐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는 거라면 우리가 같이 없는 거니까 이해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쓰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인쇄 공장 다닐 때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왔는데 생활비 빼고 나면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집안 살림 통장은 남편이 주로 챙겼고 저한테는 한 달치 생활비를 봉투에 넣어서 줬습니다. 절약형 가정이 원래 그런가 보다 했지만 그 봉투가 부족하면 제가 반찬을 줄이거나 고기 대신 두부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 도대체 어디다 돈을 모으는 거야. 나중에 나한테 다 줄 건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기대가 오래가지는 않았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정태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으니까요. 그냥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는 거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어김없이 남편이 미웠습니다. 괜찮다가도 뭔가 하나 튀어나오면 그 밉다는 감정이 꼭 올라왔습니다. 그 감정이 40년 동안 쌓였습니다.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 초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냥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고 저는 그 사람 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진짜 그런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처음 새벽에 나가기 시작한 건 동혁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봄 남편이 다니던 인쇄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 조짐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소문이 돌더니 주문이 줄었다. 직원들을 내보낸다. 이런 말이 공장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 별말이 없었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니 더 말이 없는 건지 뭔가 걱정이 있어서 말이 없는 건지 저는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얼굴이 좀 달랐습니다. 딱히 표정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뭔가 더 굳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밥그릇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응. 뭔데요? 공장 닫았어. 밥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공장이 닫혔다는 건 직장을 잃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더 물어봤더니 마지막 달 월급도 절반밖에 못 받았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아예 없었고요. 사장이 종적을 감추다시피 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봤자 돌아오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위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괜찮아요. 다시 알아보면 되죠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는데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이 문제였습니다. 새벽 2시쯤 잠이 깼습니다. 남편이 옆에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안 옵니다. 거실에 나가봤더니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종이에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불도 안 켜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서요. 저는 그냥 잠이 안 오나 보다 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자다가 뒤척이는데 이불 옆이 차가웠습니다. 이미 남편이 없었어요. 귀를 기울이니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문 여닫는 소리, 그리고 계단 내려가는 발소리. 저는 의아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잠이 없어서 산책이라도 가나보다, 실직하고 마음이 복잡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날씨가 더운 여름에도,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 날에도요. 돌아오는 시간은 대개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였습니다. 들어오면 조용히 손 씻고 밥 먹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저는 어느 날 드디어 물어봤습니다. 여보, 새벽에 어디 가요? 매일 그 시간에 나가는 것 같던데. 남편이 밥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좀 다녀와. 어디려? 그냥 좀 걸어. 끝이었습니다. 더 물어봤자 같은 대답이 나올 게 뻔해서 저도 더 안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대화가 길게 이어지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나가고 영하의 날씨에도 나갑니다. 그것도 새벽 4시예요. 단순히 산책이라기엔 너무 일정합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나가고 항상 비슷한 시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보면 살짝 지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걷고 온 사람 표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느 날 몰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벽 4시에 남편이 현관을 나서는 걸 보려고요. 남편이 신은 신발을 봤습니다. 뒤꿈치가 다른 흰 운동화였습니다. 등에는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있었어요.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꺾어 사라지는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흡수됐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라는 걸까? 그 의문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직장을 구했습니다. 다른 인쇄소에 취직이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벽 외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새벽 4시에 나갔습니다. 직장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몇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때마다 남편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그냥 좀 다녀오는 거야. 산책이에요? 응, 뭐. 딱 잘라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 이 사람이 비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밀이 뭔지 알게 된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였습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그 새벽 4시의 발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남편이 미운 적이 참 많았습니다. 크고 작은 원망들이 40년 동안 쌓였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돌덩이처럼 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동혁이 이야기입니다. 동혁이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라고 해봐야 5살부터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타고난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밥상 위에 공책 펼쳐놓고 낙서를 하다가 그게 점점 그림이 됐습니다. 학교 가면 미술 시간을 제일 좋아했고 미술 선생님한테 칭찬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님, 동혁이가 그림에 특별한 소질이 있어요. 한번 제대로 가르쳐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남들 앞에서 표정을 숨기려고 했는데 집에 오는 길에 혼자 실실 웃었습니다. 우리 동혁이가 재주가 있다고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그날 저녁 동혁이 볼을 꼬집어주면서 우리 아들 재주꾼이네 했더니 동혁이가 씩 웃으면서 엄마 나 나중에 그림 그리는 사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또 연락을 주셨어요. 이 아이 미대 준비를 시작하면 어떻겠냐. 요즘은 일찌감치 준비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동혁이도 본인이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한테 꺼냈습니다. 분위기를 잘 봐가면서 조심스럽게요. 여보, 동혁이가 미술학원 다니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 밥 먹다가 멈췄습니다. 미술학원? 네. 학교 선생님도 재주가 있다고 하시고 미대 준비를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미대. 남편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또 안 된다고 할 거라는 걸. 그림으로 밥 먹고 사는 놈이 세상에 얼마나 되냐. 역시나였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아무 고민도 없이 잠깐의 여지도 없이 그냥 잘랐습니다. 그림으로 밥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되냐고. 마치 그게 너무나 명백한 진실인 것처럼요. 그래도 동혁이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공대 가서 기술 배워야 해. 그게 밥 먹는 거야. 동혁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밥을 먹다가 아버지 말을 듣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수저를 내려놓는 게 보였습니다. 그 어깨가, 그 작은 어깨가 조금 내려앉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어깨를 보면서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혁아, 학원 다니고 싶어? 동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한번 봤다가 다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다고요? 이 아이가 괜찮다는 말을 배운 게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한테 맞서는 법보다 괜찮다는 말을 먼저 배운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동혁이를 미술학원에 보내보려고 했습니다. 반찬값을 조금씩 아끼고 장 볼 때 하나씩 줄이고 그렇게 한 달에 몇만 원씩 따로 모아뒀습니다. 학원비 하려고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통장 내역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여기 이 돈은 어디 쓴 거야? 제가 말을 꾸몄습니다. 시장에서 좀 더 썼다. 동혁이 학교에 낼 게 있었다. 이렇게요. 남편이 한참 보다가 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생활비 봉투 안에 메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좀 더 아껴보자. 말 한마디 대신 쪽지로 남긴 거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빈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동혁이는 그림을 접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잠깐 혼자 스케치북에 그리다가 어느 순간 그것도 안 하더군요. 아버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공대에 진학했고 졸업하고 건설회사 설계부서에 들어갔습니다. 일은 성실하게 합니다. 회사에서 인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웃는 얼굴을 본 게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절에 올 때나 생일에 올 때 저는 동혁이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딘가 뭔가 꽉 닫혀 있는 것 같은 느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안 하는 것 같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얼굴. 제가 남편한테 40년 동안 그런 얼굴을 했던 것처럼 그게 제 평생의 두 번째 한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남편을 이해 못한 거라면 두 번째는 동혁이 꿈을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동혁이한테 그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랑 결혼하고 나서 오랜만에 혼자 왔을 때였어요. 동혁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 미술학원. 동혁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다 옛날 얘기야. 그래도 내가 하고 싶었잖아. 지금은 괜찮아. 또 그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짜 괜찮은 건지,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남편한테 묻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아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면서 단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 안 했어요? 그 눈빛 한 번도 안 봤어요? 물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물어볼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40년 동안 그런 대화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건 제가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몸이 안 좋다는 걸 저는 꽤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잠깐 눈을 감는 일이 잦아졌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 새벽에 돌아와서 손을 씻는데 손이 떨리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몇 번 병원 가자고 했습니다. 여보, 요즘 좀 피곤해 보이던데 한번 검사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요? 남편은 그때마다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야. 그래도 그냥 한번 가보는 게 병원비 아깝다. 거기서 대화가 끝났습니다. 병원비가 아깝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그 말은 진짜 마침표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파도 병원 안 가는 게 단지 병원비 아까워서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걸 알게 해준 게 옆집 장 할머니셨습니다. 장 할머니는 우리 아파트에서 오래 사신 분이에요. 저보다 10살이 많으신데 그 나이에도 정정하시고 마음이 넉넉한 분이셔서 제가 가끔 말동무가 됐습니다. 장 할머니 남편도 진작에 돌아가셨거든요. 남편이 쓰러지기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장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뭔가를 눈치채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순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그냥 집으로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남편 얘기가 나왔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을 안 가려 한다고요. 장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영감도 그랬어요. 아프면 더 일해야 한다고, 쉬면 돈이 안 온다고. 그 사람들 그 시대에 살아온 분들이 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복순 씨 남편분, 그분도 그 시대의 남자들이잖아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자기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쓰러지면 가족이 쓰러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아파도 표 안 내는 거예요. 병원 가면 자기가 아프다는 게 공식이 되니까. 저는 할머니 말을 들으면서 뭔가 조금 낯선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감정이 뭔지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처음으로 남편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다고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남자의 도리라고 배우고 자랐으니까요. 할머니가 차를 한 모금 드시더니
덧붙이셨습니다. 복순 씨,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영감이 아프다는 말 한 번이라도 했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양반이 안 아팠던 게 아니에요. 말을 안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을 안 한 것과 아프지 않은 것이 다르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그 말이 그날따라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나오면서 저는 잠깐 계단참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아프다는 말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안 아팠던 건지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처음으로요. 근데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전에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새벽 4시 언제나처럼 일어나서 채비를 하다가 현관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느끼고 나와 봤더니 남편이 현관 바닥에 반쯤 기댄 채로 있었습니다. 신발을 한 짝 신은 채로요. 뒤꿈치 다른 그 흰 운동화를 한 짝 신고 한 짝은 못 신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도 잘 못 눌렀습니다. 동혁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에 대고 말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냥 빨리 와라는 말만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 말을 듣는 내내 귀가 울렸습니다. 뇌졸중, 뇌혈관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건졌는데 언어 기능이 많이 손상됐다고 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이전처럼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전처럼 말하기가 어렵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보다 먼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잔소리 좀 안 들어도 되겠구나. 40년 동안 원망해온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데 눈물보다 그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든 저 자신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먼저 할 수가 있냐고 스스로한테 화가 났습니다. 장할머니 말이 생각났습니다. 말을 안 한 거예요. 저는 병실 복도에서 혼자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말을 안 한 게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저는 그걸 물어본 적이 있기는 한 걸까? 남편이 재활병원에서 2달을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하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했는데 남편은 어느 날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사 선생님이 뭔가 설명을 하시는데 남편이 손을 들어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바깥쪽을 가리켰습니다. 집에 가겠다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가요. 나아지고 나서 가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혀가 굳은 것처럼 뱉으려는 말이 입안에서 뭉개지는 것처럼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없던 사람인데 하고 싶은 말이 생겼을 때 말이 안 나온다는 게 결국 남편의 뜻대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는 게 좋은지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안도하는 표정 같은 게 보였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골목길을 익숙한 아파트 단지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용히 빛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남편은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방도 들여다보고 주방도 들여다보고 베란다도 봤습니다. 마치 오래 비운 집을 확인하는 것처럼요. 저는 방에 자리를 깔아드리고 눕게 했습니다. 쉬어요. 피곤할 거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우면서 제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잡았다가 바로 놓았지만요. 40년 동안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서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남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보다 거칠었습니다.
들이쉴 때마다 가슴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든 건지 처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밤새 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뒤척이다가 눈을 떴습니다. 옆을 봤더니 남편이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다시 불렀는데도 없었습니다. 손을 짚어봤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놀랐다고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고 해야 할지, 남편 곁에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심부전이라고 했습니다. 뇌졸중 이후 심장이 무리를 받은 상태에서 자는 사이에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 누운 얼굴. 평소보다 조금 편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미간이 좀 풀린 것 같기도 했고요. 장례를 사흘 동안 치렀습니다. 동혁이랑 수진이가 왔고 남편 직장 동료 몇 분이 오셨고 동네 어른들이 오셨습니다. 조문을 받으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실감이 잘 안 났습니다. 이 사람이 없어진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사람들이 힘내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무슨 고생이요? 제가 고생한 건지, 저 사람이 고생한 건지, 우리가 같이 고생한 건지.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됐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깼습니다. 그 시간에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에 40년 동안 귀가 길들여진 거겠죠.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현관 열리는 소리도, 계단 내려가는 발소리도, 그 소리가 없다는 게, 그게 이 사람이 없다는 증거라는 게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그 새벽에 혼자 주방에 앉아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영감탱이 소리를 들으며 살 때는 그 많은 서러움도 혼자 사귀며 살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야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였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유품 정리는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버릴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게 그렇게 없었어요. 외투 2벌, 바지 몇 벌, 낡은 셔츠들. 대부분 한자리에 오래 있어서 접힌 자국이 진하게 남아있는 옷들이었습니다. 새 옷은 거의 없었어요. 남한테 뭔가를 사안주는 사람이 자기 옷은 더 안 샀으니까요. 동혁이랑 수진이가 올라와서 같이 정리를 도왔습니다. 수진이는 부엌 살림을 정리했고 동혁이는 큰 박스들을 옮겼습니다. 저는 안방 옷장을 맡았어요. 옷장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양말들, 속옷들, 낡은 손수건들. 그 중에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을 추려서 버릴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수건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가장자리가 실이 풀려 있었습니다. 이걸 왜 버리지 않고 뒀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끝부분을 다시 꿰맨 흔적이 있었습니다. 손바느질로요. 남편이 직접 꿰맨 건지 언제 꿰맨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정말 마지막까지 아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 책상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볼펜 2자루, 돋보기 안경 하나, 고무줄 묶음, 그리고 영수증 몇 장. 영수증을 펼쳐봤습니다.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몇 년 전 것들이에요. 이걸 왜 보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옷장 맨 위 선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아서 수진이랑 같이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꺼냈습니다. 철 진한 이불 하나, 담요 하나, 그리고 맨 안쪽에 상자 하나. 상자를 꺼내는데 좀 무거웠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뭔가 들어있는데요. 꽤 묵직해요. 상자 겉에 골프 브랜드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골프 모자 상자네. 근데 이 양반이 골프를 언제 쳤다고? 남편이 골프라는 걸 친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골프는 돈 많이 드는 운동이라고, 돈 있는 사람들 사치라고, 텔레비전에서 골프 중계라도 나오면 채널 돌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 이름으로 된 골프 상자가 옷장 안에 있다니 어디서 주워왔나 싶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모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봉투 3개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흰 봉투들이었는데 겉면에 남편 글씨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 2, 3. 저는 그 봉투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도 동혁이도 다가와서 봤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열어봐.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이 봉투들이 중요한 뭔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직감적으로요. 1번 봉투를 들었습니다. 봉투 안쪽에 손을 넣었을 때 두꺼운 게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낡은 통장 2개였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접힌 종이 1장. 저는 먼저 통장을 열었습니다. 표지를 봤는데 제가 모르는 은행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알기는 하는 은행인데 우리가 거래하던 데가 아니었어요. 계좌번호도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명의는 이정태. 안쪽 페이지를 폈습니다. 잔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4,200만 원. 저는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4, 1,000, 2, 100만 원. 동혁이가 제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동혁이도 숫자를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통장 안쪽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입금 기록들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들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15만 원, 20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어떤 날은 50원짜리 동전까지 넣어서 입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입금 시간 봐. 저는 날짜 옆에 시간을 봤습니다. 새벽 4시 23분, 새벽 4시 51분, 새벽 5시 2분, 새벽 4시 38분. 모든 입금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빠짐없이, 예외 없이. 저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새벽 4시, 40년 동안 나간 그 새벽 4시, 통장 옆에 있던 접힌 종이를 폈습니다. 남편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꾹꾹 눌러 쓴 힘이 들어간 글씨.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통장은 동혁이 거다. 동혁이 그림학원 못 보내줬다. 그게 마음에 걸렸다. 이 돈으로 동혁이가 하고 싶었던 거 뭐든 해라. 늦었어도 된다. 마흔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쪽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딱 4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4줄을 읽고 나서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손에 힘이 빠진 게 아니었는데 그냥 떨어졌습니다. 동혁이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동혁이가 읽는 동안 저는 아들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단단한 표정이 어릴 때부터 참는 법을 먼저 배운 그 얼굴이 읽어내려가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턱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동혁이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소리는 없었는데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지독한 인간이 동혁이한테 학원 한번 시원하게 보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다고. 그래서 이 돈을 모은 거라고. 마흔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이 말을 살아있을 때는 왜 못했냐고. 왜 이 종이 한 장에 담아놓고 죽어서 전하냐고. 수진이가 주방에서 나와 동혁이를 안았습니다. 셋이 그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봉투가 2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2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1번보다 조금 두꺼웠습니다. 열어보니 이번에는 통장이 하나, 그리고 작은 USB 메모리가 하나, 그리고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명의를 봤습니다. 한복순, 제 이름이었습니다. 잔액을 봤습니다. 1,8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니 역시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꼬박꼬박 빠짐없이 통장 표지 안쪽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색이 많이 바랜 포스트잇이었습니다. 붙인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이빨 고치고 제주도 가고 남은 건 당신 마음대로. 3가지였습니다. 이빨, 제주도 마음대로. 저는 그 3가지를 읽으면서 멍하니 섰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이빨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어금니 2개가 안 좋은데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걸 치과에서 들은 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그때 남편한테 말했더니 조심해서 씹으면 돼지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 말에 그냥 안 했습니다. 그 비용이 몇백만 원이 든다는 말을 꺼내기가 싫었어요. 어차피 아깝다고 할 게 뻔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 돈을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동혁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에 제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니까 기념으로 가족여행 한번 가자. 제주도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돈이 어딨냐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 말을 한 게 30년도 더 전입니다. 그걸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들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USB가 있었습니다. 이번 봉투에 통장이랑 같이 들어있던 그 작은 USB, 그리고 거기 함께 있던 종이에는 딱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꽂아봐라. 복순아, 복순아. 이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글씨로. 40년 살면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른 게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항상 야, 어이, 이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2글자가, 복순아가 그렇게 낯설고 또 그렇게 뜨겁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봤습니다. USB를 꽂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은 못했습니다. 손이 안 갔습니다. 뭐가 나올지가 두려웠습니다. 목소리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 사람 얼굴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걸 보면서 제가 감당이 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USB를 들고만 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3번 봉투도 아직 열지 않은 채로 그냥 그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길었습니다. 동혁이와 수진이는 하늘이를 데리러 친정에 잠깐 갔다가 다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손녀가 낯선 곳에서 하루 잔다고 울고 있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골프 모자,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봉투 3개 중 2개는 열었고 1개는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USB도 아직 손대지 못한 채로였습니다. 혼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이 맨 앞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데 저는 웃고 있고 남편은 굳어 있습니다. 사진마다 그랬습니다. 저는 웃고 남편은 굳어 있거나 어색하게 입꼬리만 살짝 올려놓거나 웃는 게 어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웃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처럼. 동혁이가 100일이던 사진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표정이 몹시 조심스럽습니다. 마치 처음 안아보는 것처럼, 혹시라도 놓칠까봐 두려운 것처럼 두 손이 아이 등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를 안을 때 이런 표정을 지었다는 걸 저는 그동안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넘겼을까요? 밤늦게 동혁이가 돌아왔습니다. 하늘이는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면서 수진이가 안고 방에 눕혀졌습니다. 그리고 동혁이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동혁아, 통장에 있는 돈, 아버지가 어떻게 모은 건지 알 것 같아? 동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새벽마다 나갔잖아. 그 돈이 새벽에 입금된 거거든. 근데 아직 뭘 한 건지는 모르겠어. 동혁이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고등학교 때 한 번 아버지 뒤따라간 적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뒤따라갔어? 응. 새벽에. 어디 가는지 궁금해서.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놓쳤어. 어두운 데서 버스 타고 사라지는 거 보고 그냥 돌아왔어. 동혁이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아버지 발이 빠르더라. 새벽에 짐을 들고 뛰듯이 걸어가던 뒷모습이 기억나. 그게 항상 이상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목구멍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동혁이가 새벽에 아버지를 뒤따라갔다가 놓쳤다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가는지 궁금했던 아들. 그걸 물어볼 수 없어서 혼자 따라 나선 아들. 그때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뭐가 달라지겠어.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어차피 말 안 했을 텐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물어봐도 말 안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동혁이가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중간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혁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학원 안 보내준 거, 나 많이 원망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 학원 간다고 하면 나는 왜 못 가나 싶었고, 좋아하는 걸 할 수 없다는 게 오래 마음에 남더라고. 그냥 덮고 살았는데 안 잊혀지더라. 동혁이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근데 그 쪽지 보니까 아버지도 그게 마음에 걸렸구나 싶어서 그게 더 힘드네.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으면 그냥 원망하고 말 텐데. 저는 그 말이 정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원망하고 살 수 있는데 알고 나니까 원망도 못하겠는 그 기분. 이정태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냥 말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요? 동혁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나중에 어떻게든 해줄게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 밤에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정태라는 사람은 말하는 방법을 몰랐다. 그리고 동혁이는 묻는 방법을 몰랐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제가 있었는데 저도 있는 방법을 몰랐다. 세 사람이 같은 집에서 살면서 아무도 서로한테 제대로 말을 못한 겁니다. 그게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도 저는 USB를 꽂지 못했습니다. 동혁이는 수진이랑 하늘이를 데리고 오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를 안아줬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한번 꼭 안아주고 나갔습니다.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손가락 한마디 길이. 그런데 그 작은 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켜놓고 앞에 앉았습니다. USB를 손에 들었다가 내려놓고 또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뭐가 무서운지 정확히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무서웠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 낮고 무뚝뚝한 목소리, 평생 잔소리로만 들었던 목소리가 아마 이 안에서는 다른 말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두려웠습니다. 들을 준비가 됐는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날 낮에는 그냥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청소도 좀 하고 냉장고 안도 정리하고 손을 움직이면 생각을 덜 하게 되니까요. 저녁을 먹고 나서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두꺼운 앨범이었습니다. 동혁이가 어릴 때부터 찍은 사진이 가득한 앨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가 제가 전에는 잘 안 들여다봤던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혁이가 중학생 때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누가 찍어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동혁이가 자기 그림을 앞에 들고 씩 웃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집 앞 골목 풍경을 그린 거였어요. 담장, 나무, 가로등. 그리고 그 사진 뒤에 다른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뒤집혀서 붙어 있어서 그동안 못 봤던 건데 뒤집어 보니까 남편이 그 그림 앞에 서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동혁이가 없을 때 혼자 서서 찍은 건지 아니면 누가 몰래 찍은 건지 남편이 동혁이 그림 앞에 서서 손으로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 눈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이 사람이 동혁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구나.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이불을 펴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혼 전 맞선 자리에서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한테만큼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맞선이 어색하게 끝났고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그냥 자기소개 같은 말인 줄 알았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게 자랐다는 얘기로 들었어요. 근데 그 밤에 다시 그 말이 들렸습니다. 다른 의미로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게 돈이 없어서 고생했다는 게 그게 이 사람한테 어떤 상처였을지 그리고 그 상처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기 자식한테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한 남자가 아무도 모르게 새벽마다 나가서 돈을 모았다는 게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었던 거라는 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을 제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밉다거나 원망스럽다거나 그런 감정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리고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그 시간에 깼습니다. 일어나서 식탁으로 갔습니다.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순에게 MP4.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우리 집 주방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밥을 차리는 그 주방. 하지만 제가 앉아있는 각도가 아닌 냉장고 쪽에서 식탁을 바라보는 각도였습니다. 거기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정 반팔 티셔츠를 입고 아마 여름에 찍은 것 같았습니다. 날짜를 봤더니 정확히 1년 전이었습니다. 뇌졸중이 오기 전이었어요. 남편이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잘 안 맞는 건지 앞뒤로 움직여 보다가
한번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약간 느렸습니다. 뇌졸중이 오기 전인데도 이미 발음이 불분명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거겠죠. 그런데 한 글자 한 글자를 꾹꾹 눌러서 말했습니다. 빠뜨리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복순아, 이거 어떻게 찍는 건지 동네 도서관 가서 선생님한테 배웠다. 3번 연습했다. 잘 보이냐? 잠깐 멈췄습니다. 카메라를 이리저리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확인하는 거겠죠. 잘 들리면 됐다. 그리고 조금 멀리서 보듯이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나 새벽에 어디 갔는지 알고 싶어 했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신문 배달했다. 3글자였습니다. 신문 배달. 우리 동네 2구역, 옆 동네 1구역. 하루에 5,500원. 날마다 나가면 한 달에 15만 원 조금 넘게 된다. 남편이 잠깐 말을 쉬었습니다. 비 오는 날도 갔다. 눈 오는 날도 갔다. 미끄럽다고 안 가면 그날치 돈이 없어지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면 속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뒤꿈치 다른 흰 운동화를 신고 새벽 어두운 골목을 걷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무릎이 좋지 않아서 계단 오를 때 손잡이를 잡던 남자가 눈 오는 새벽에 신문 가방을 들고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일하다 보면 별게 다 보인다. 새벽에 나 혼자 뜨는 줄 알았는데 그 시간에도 일하러 나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 편의점 직원도 있고 새벽 버스 기사도 있고 다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시간을 사는 거더라. 잠깐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나쁘지 않았다. 새벽이 그렇게 살아있는 시간인 줄 몰랐다. 남편이 다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복순아, 미안하다는 말을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한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숨을 쉬는 게 힘들었습니다. 코가 시큰거렸습니다. 당신이 젊을 때부터 일 많이 했다. 살림하면서 부업도 하고 동혁이 뒷바라지하고 나 밥 챙기고 고맙다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다. 배운 적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도 그런 말 안 하고 사셨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는 건지 본 적이 없어서 남편이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카메라를 봤습니다. 당신이 제주도 가고 싶다고 한 거 기억한다. 동혁이 학교 들어가던 해에. 그때 내가 돈 없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안 간 거였다. 나중에 더 모이면 가자 했는데 나중이 이렇게 오는 줄 몰랐다. 이 말에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이 돈으로 이빨 고치고 제주도 가. 남은 건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못 해준 거 당신이 직접 해. 화면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카메라를 손으로 잡은 것 같았습니다. 복순아, 고생시켜서 미안해. 고맙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검어졌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 동안 그 검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에 주방에서 아무 소리 없이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미련한 양반아. 이 말을 왜 살아서 못했냐고. 영상이 끝난 다음에도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먼 데서 새 한 마리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신문 배달. 그 새벽 4시의 발소리가 40년 동안 신문 배달이었다는 게 처음에는 직장을 잃고 나서 시작했을 거예요. 생활비를 보태려고 아니면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게 직장을 다시 구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따로 모으는 돈이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동혁이가 신문 대리점을 수소문해 봤습니다. 남편이 담당했던 구역 대리점을 찾아갔더니 거기 사장님이 남편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 그분. 저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셨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리점에서 일한 게 20년이 넘어요. 그분처럼 오래 한 분이 드물어요. 20년. 저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게 동혁이 중학생 때였으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쓰러지기 전까지 거의 20년 동안 새벽마다 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명절 아침도 사장님이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허리가 안 좋다고 하셔서 제가 좀 쉬시라고 했는데 내가 쉬면 곤란한 사람이 생긴다고 하시면서 기어코 나오셨거든요. 고집이 센 분이셨어요. 허리가 안 좋았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허리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집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새벽에 나가서 허리를 부여잡고 다닌 거겠죠. 사장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항상 뭔가를 신발 안쪽에 넣고 다니시더라고요. 아침에 잠깐 쉬실 때 신발 꺼내서 들여다보시곤 했는데 저는 깔창 같은 건가 했는데 뭔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신발 안쪽. 그 말이 머릿속에서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열지 않은 3번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3번 봉투를 들었습니다. 3번 봉투를 열었습니다. 제일 얇은 봉투였습니다. 손으로 눌러보면 안에 종이 한 장만 있는 것 같았어요. 꺼내보니 정말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내 낡은 운동화 버리지 마라. 그 안에 뒤꿈치 깔창 밑에 뭔가 있다. 저는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 운동화가 거기 있었습니다. 버리려고 박스에 담아뒀던 그 신발. 하얀 운동화인데 바닥이 거의 다 닳아서 원래 색이 뭔지도 모를 지경이었고 앞부분에 수선 자국이 3군데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리는 게 당연한 신발이었어요. 이걸 뒤꿈치 수선해서 신고 또 신고 상자에서 꺼냈습니다. 한 짝을 들고 깔창을 빼냈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신발 밑창과 깔창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오래 그 자리에 있어서 가장자리가 닳고 약간 변색됐지만 사진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세 식구가 찍은 사진. 언제 찍은 건지 어디서 찍은 건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 사진이었습니다. 동혁이가 5살쯤 됐을 때인 것 같았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서 찍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웃고 있고 동혁이는 두 사람 어깨에 팔을 얹고 한바구음을 짓고 있고 남편은 그 가운데서 어색하게 굳어있는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거 보고 나갔다. 저는 그 신발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사람이 20년 동안 새벽마다 이 신발을 신고 이 사진을 깔창 밑에 넣고 새벽 골목을 걸었다는 게 신문 가방을 들고 어두운 골목을 돌면서 잠깐 쉴 때 신발을 꺼내 이 사진을 봤다는 게 매일 아침 이거 보고 나갔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됐습니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 신발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 5시에 집안에서 혼자 동혁이를 불렀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동혁이가 금방 올라왔습니다. 수진이랑 하늘이도 함께요. 아마 전화 목소리가 이상했는지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된다 싶었던 건지 동혁이가 집에 들어서면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말 대신 식탁에 올려둔 것들을 가리켰습니다. 통장 3개, 종이들, 그리고 USB. 거기에 그 낡은 운동화까지. 동혁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도 앉았습니다.
USB를 다시 틀었습니다. 동혁이한테 보여주려고요.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동혁이가 화면을 보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동혁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신문 배달 얘기를 할 때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동혁이 그림 얘기를 할 때 고개가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맙다는 말이 나오는 부분에서 동혁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하늘이가 할머니 무릎 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련한 양반. 욕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오히려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미련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정하게 들릴 수가 있는지. 저는 그제야 운동화를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꺼내 동혁이한테 줬습니다. 동혁이가 사진을 봤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내가 5살 때 사진이네. 뒷면 봐봐. 동혁이가 뒤집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거 보고 나갔다. 동혁이가 사진을 내려놓고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그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동혁이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은 없이 그냥 등을 쓸어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큰 것이 제 가슴 속에서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원망, 이해 못한 것들, 물어보지 못한 것들, 그것들이 한꺼번에 녹는 것 같았습니다. 동혁이가 눈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 어릴 때 가난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한 거겠지. 근데 그 표현 방법이 돈을 모으는 것밖에 없었던 거야. 말로 사랑을 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던 거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주거나 말해주거나 하는 대신에 그냥 모은 거지.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그날을 위해서. 동혁이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었겠다. 말로는 못하고 그냥 새벽마다 혼자 나가서 20년을.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힘들었겠다는 생각.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힘들다는 걸 상상한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원망이 사라진 자리에 미안함이 들어왔습니다. 남편 사무제가 지났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치과를 갔습니다. 몇 년 동안 못 간 치과. 오른쪽 어금니 2개가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비용이 걱정돼서, 아니 솔직히는 남편한테 말하기가 싫어서 미뤄온 치과. 치과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참으셨네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이제 오셨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연이 좀 있어서요. 임플란트 상담을 받았습니다. 2개 하면 비용이 꽤 됐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숫자를 듣자마자 다음에 오겠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예약 잡아주세요. 치과 직원분이 잠깐 저를 보더니 웃으며 날짜를 잡아줬습니다. 시술이 다 끝나고 처음으로 오른쪽으로 밥을 씹는 날, 저는 밥상 앞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밥이 이렇게 잘 씹히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이게 뭐라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내가. 치과를 다니는 동안 동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잠깐 회사 그만두고 싶어. 1년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된다는 말이 입안에서 나오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허락을 해놨으니까요. 쪽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늦었어도 된다. 마흔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그 허락이 이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해. 동혁이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 동굴에서 모은 거잖아. 내가 쓰라고. 동혁이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응,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어쩌면 남편이 진짜 원했던 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서는 못해준 괜찮아 해도 되라는 말을. 이 돈이 그 말을 대신하는 거였으니까요. 동혁이는 그달 말에 회사에 1년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잡으려 했다는데 동혁이가 조용히 설명을 잘했다고 합니다. 수진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오히려 잘 됐다고 했다더군요. 동혁이가 요즘 웃는 얼굴을 더 많이 본다고요. 그 말을 수진이한테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동혁이가 웃는다는 말이 그렇게 들을 줄 몰랐습니다. 오래 기다렸는지도 몰랐는데 오래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동혁이가 화방을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혼자서요. 오랜만에 지나가다 보이는 화방에 무작정 들어갔다가 수채화 물감 한 세트랑 스케치북을 사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엄마, 웃기지? 중년 아저씨가 화방 혼자 가서 물감 사온다고. 저는 웃기지 않다고 했습니다. 안 웃겨. 잘했어. 손이 아직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그림은 손이 기억하는 거야. 해봐. 동혁이가 전화기 너머에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참 오랜만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동혁이 가족이랑 함께 갔습니다. 동혁이, 수진이, 그리고 하늘이까지요. 사실 처음에는 혼자 가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남겨준 돈이고 혼자 가서 조용히 생각도 하고 오면 좋겠다 싶었어요. 근데 동혁이가 엄마 혼자 보내면 안 된다. 같이 가자고 해서 결국 넷이 됐습니다. 하늘이는 비행기 처음 탄다면서 공항에서부터 손뼉을 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구름 위로 올라가? 그래, 구름 위로. 와, 할머니 무서워? 아니, 안 무서워.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잘 안 탔거든요. 근데 하늘이 얼굴이 그렇게 기대에 차 있는데 무섭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더니 어느새 제주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바람이 확 왔습니다. 제주바람. 그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순간 저는 왜인지 모르게 뭉클했습니다. 이 바람 맞으러 30년이 걸렸구나 싶어서요. 첫날은 숙소 근처 해변을 걸었습니다. 하늘이가 처음 바다를 보고 두 팔을 번쩍 들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바다다. 바다 엄청 크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맑고 큰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 바다 앞에 서 있는 것도 이 맑은 소리로 바다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도 결국 남편이 20년 동안 새벽마다 신문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이가 파도를 쫓아다니는 걸 바라봤습니다. 동혁이가 그 옆에서 같이 뛰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서 소리내어. 여보 왔어. 데려와줬어, 내가.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귀 옆을 살짝 스치는 바람.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바람이 대답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이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동혁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남편은 여기 한 번도 못 왔습니다. 새벽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넣으면서 제주도 가라고 모으면서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여기 못 왔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에 내가 올 때 같이 오면 되는 거야. 혼자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었습니다. 동혁이가 아침에 숙소 근처 산책을 다녀오더니 뭔가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안을 보니 수채화 물감이었습니다. 어젯밤 근처 문구점에서 물감이랑 붓이랑 작은 스케치북을 사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서 그날 오후 동혁이가 숙소 창가에 앉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바다와 하늘.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붓을 잡는 손이 굳어 있었고 선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뜨개질을 하면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동혁이 옆모습이 어릴 때 그림 그리던 모습이랑 똑같았습니다. 눈이 그림에 집중되어 있고 입술이 살짝 달려 있고 가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보다가 또 붓을 대고 그 집중하는 표정에 뭔가 빛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빛이었습니다. 뭔가를 향해 다부지게 살아가는 그 눈빛. 저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내 남편 이정태. 당신이 그렇게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동혁이가 이 얼굴을 하는 것. 그림이 다 됐을 때 동혁이가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파도색이 좀 이상했고 하늘이 너무 진했습니다. 그래도 제 눈에는 그 그림이 어찌나 좋게 보이던지. 잘 그렸다. 뭐가? 엉망이네. 그래도 잘 그렸어. 동혁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 표정이. 저는 그날 저녁 그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언제든 꺼내볼 수 있게요. 셋째 날 아침 바닷가에서 해가 뜨는 걸 봤습니다. 네 식구가 나란히 서서 수평선 너머에서 올라오는 붉은 해를 봤습니다. 하늘이가 할머니 저거 봐봐. 불이야, 불이야 하면서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원했던 이 장면이 이제야 왔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린 것만큼 더 좋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예전보다 집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작아진 게 아니라 제가 좀 넉넉해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남편 운동화는 현관 신발장 옆에 따로 두었습니다.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늘이가 올 때마다 그 신발을 봅니다. 할머니, 저 낡은 신발 누구 거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거야. 매일 새벽에 신고 나가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린 신발이야. 하늘이가 그 신발을 한번 쓰다듬습니다. 6살짜리가 뭘 알겠냐만 그냥 중요한 것이라는 건 아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살살 손을 얹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기분이 묘합니다. 남편은 지금 없지만 저 신발에 담긴 이야기가 하늘이한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 같아서요. 동혁이는 요즘 주말마다 그림을 그립니다. 처음에는 집 베란다에서 그리다가 이제는 동네 공원에도 나가서 그립니다. 스케치북이랑 물감을 배낭에 넣고 혼자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는데 요즘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공원에서 그림 그리는 중년 남자가 됐습니다. 언젠가 동혁이가 그린 그림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집 근처 골목을 그린 거였습니다. 낡은 담장, 오래된 가로등, 좁은 골목. 그러고 보니 남편이 신문을 돌리던 구역이 그 근처였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봤습니다. 동혁이가 그 골목을 그린 게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 그림이 좋았습니다. 언젠가 작은 전시라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동혁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직 한참 더 그려야 하는데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허락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요. 저는 요즘 새벽에 잠이 깹니다. 이상하게도 새벽 4시쯤이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 시간에 왜 깨나 싶어서요. 근데 이제는 그냥 누워서 생각합니다. 지금쯤 이 동네 어딘가에서 신문 돌리는 사람이 있겠지. 오늘도 어두운 골목을 걷고 있겠지. 그 사람 발이 시리지는 않을까? 신발 밑창이 닳지는 않았을까? 이상한 생각이지만 그 사람들이 괜찮았으면 싶습니다. 남편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새벽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40년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봤을 새벽 풍경이 궁금해집니다. 신문 넣다가 담장이 고양이도 봤겠지. 가로등 불 꺼지는 것도 봤겠지. 이른 버스가 지나가는 것도, 빵집에서 불 켜지는 것도, 첫빛이 하늘에 번지는 것도. 남편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세 식구 사진을 깔창 밑에 넣고 나왔을 테니, 잠깐 신발을 꺼내 그 사진을 봤을 테니 아마도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추웠겠지만 힘들었겠지만 그 새벽이 이 사람한테는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이 안방 작은 선반 위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뭔가 무거웠습니다. 원망인지 허무함인지 아니면 그냥 피곤함인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그 사진 앞에 서면 그냥 뭔가 조용해집니다. 여보, 잘 있어요? 가끔 그렇게 묻습니다. 하늘이가 요즘 할아버지 신발 자꾸 만지더라고. 그 아이가 꼭 닮아가는 것 같아. 집중할 때 눈빛이 당신을 닮았어. 동혁이가 그림 그리기 시작했어. 당신이 보면 좋아했을 것 같은데. 나는 이빨 다 고쳤어. 밥이 참 잘 씹히더라고. 말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래도 말을 합니다. 살아있을 때 못한 대화를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이 오늘 새벽에 고양이가 따라왔어 하고 말하고 제가 추웠겠네요 하고 받고 동혁이가 아버지 오늘 그림 그렸어요 하고 말하고 남편이 뭘 그렸어 하고 물어보고 그런 저녁 한 번이라도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제는 그 아쉬움보다 감사함이 더 큽니다.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한테 이 마음을 남겨줬으니까요. 낡은 운동화 깔창 밑에 사진 한 장을 넣어서 골프 모자 상자 안에 봉투 3개를 반듯하게 줄 맞춰서 도서관에서 동영상 찍는 법을 3번 연습해서 그 모든 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압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당신이 힘들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거기서는 새벽에 일찍 안 일어나도 돼요. 신발 닳도록 걷지 않아도 돼요. 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따뜻하게 먹고 따뜻하게 입고 지내요. 내가 나중에 오래오래 살다가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갈 때 제주도 바다 얘기 실컷 해줄게요. 하늘이 얘기도 동혁이 그림 얘기도 그때까지 잘 있어요. 사랑해요. 가장 큰 사랑이 언제나 가장 큰 소리로 표현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어떤 사랑은 새벽 4시의 발소리로 전해집니다. 달아빠진 운동화 밑창으로, 깔창 밑에 끼워진 가족사진 한 장으로, 아무도 모르는 통장에 50원짜리 동전까지 넣어서 쌓인 숫자들로 남편은 사랑한다는 말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새벽 어두운 골목을 걸으면서 20년 동안 혼자서 우리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말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알고 보면 다 담아두고 있는 사람. 표현이 서툴러서 오해를 사는 사람.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사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오늘만큼은 그 사람 얼굴을 한 번 더 봐주세요.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그 사람이 어쩌면 할 말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가 있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언제나 행운과 건강이 넘쳐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더욱 따뜻하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이야기 감성호수였습니다.